그 다음에 이제 3장, 이제 정기적인 측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전기,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음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전기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오전에 전기를 다 끝내야 됩니다. 정기적인 측정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압을 재야 되고 전류를 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임피던스가 나오죠. 임피던스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일종의 전달함수 같은 개념이니까. 이게 전압을 재는 겁니다. 전압. 이게 전압을 재는 거예요. 요 까만 게 이게 뭐냐고 하면 노이즈 시그널이에요. 이 회색이 디스토션 시그널이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맨날 SNR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호대 잡음비. 근데 실제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신호대 왜곡비도 있어요. 신호대 잡음비도 있지만. 근데 신호하고 왜곡하고 잡음을 세 개를 분리시켜서 사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장비가 없어요. 왜곡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세 개를 가져요. 시그널, 그 다음에 노이즈, 그 다음에 디스토션, 이 세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앰프에서는 보면, 앰프에서 보면 전압이 일정하게 나오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전압이 그래요. 앰프가 일정하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갖다가 그 파워를 조절했을 때 무슨 값을 넣어서 합니까? 전압값을 넣었죠. 아까 뭐 1W다 그러면 뭐 4ohm이다 그러면 뭐 2V를 넣어주고 그 제라잖아요. 그에 대한 대전제는 앰프는 모든 주파수에서 다 똑같은 볼테이지가 가해진다는 대전제에서 나오는 거다. 정전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전압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앰프, 나쁜 앰프 다 달라. 앰프 개쓰레기 같은 앰프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오는 게 많아요. 뭐 꿀렁꿀렁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왜곡이 얼마만큼 있는지, 디스토션이 얼마 있는지 반드시 봐야 돼요. 의외로 내가 계측하는 앰프를 쓰면서 있잖아요. 그 앰프 특성도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앰프가 왜곡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임피던스는 전압을 전류로 나누는데 분자에서도 왜곡이 있으면 안 되고 분모에서도 왜곡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라도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확인을 해보아야 된다고 이게. 자, 이 회색 있죠. 확 뜨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곡이에요. 왜곡. 이거는 보니까 플랫해요. 뭐 괜찮네. 그런데 얘는 왜곡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써야 되는 거. 이게 보니까 뭐 어쨌든 뭐 요거 밑에 깔리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작은 레벨이죠. 20, 40, 60데시벨 정도 차이 나니까 한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곡이 들어가는 게. 이런 것들이 뭐냐? 내가 뭔가를 측정하려고 여기다 맨 밑에 앰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앰프가 있어야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증폭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앰프에 예를 들면 뭐 DSP가 들어가 있다라든지 컴프레션이 걸린다든지 그렇게 되는 앰프 쓸 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정폭만 시켜서 나와. 그리고 하이패스 필터가 걸린다. 음악하는 용 앰프 같은 경우에는 20Hz 위에만 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이패스 필터가 뒤에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1Hz부터 다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뭐 어쨌든 저주파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측정을 하다 보니 특히 모델링 기반 제품은 뭐가 있냐고 하면요. 안에서 열이 얼마나 발생되지, 그거를 온도계 안 달아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피커 안에 막 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이스 코일에서. 순수한 저항이 아니니까. 열이 뭐 펄펄펄펄 날 거라고. 그럼 열이 얼마나 할까? 그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저항의 변화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DC. 근데 우리는 DC는 못 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1Hz, 2Hz 이런 걸 재야 돼요. 그래서 1Hz, 2Hz에서 잰 걸 가지고 보면 그 안에서 열이 100도가 넘네. 펄펄 끓네. 이렇게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얘가 20Hz 이상만 나온다고 하면 알 수가 없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에러 뜨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들 없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전류를 보는 거예요. 전류. 그러니까 모든 왜곡은 다 전류에서 나와요. 앰프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스피커 왜곡은. 이 보면 이제 F0 부근이니까 전류가 이렇게 쑥 떨어지죠. 그렇죠? 왜? 역기전력. 우리가 아까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류가 막 흐르니까 이렇게 생긴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회색이 있죠. 회색. 이게 아까 왜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노이즈예요. 노이즈. 그리고 특히 뭐 이런 거 볼 때는 이게 60, 막 120, 180에서 확 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전원 노이즈예요. 험 노이즈 웅 하고 있는 것들.
뭐 공연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항상 그라운드 노이즈 같은 게 들어오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보면 THD가 엉망으로 나옵니다. 전혀 일관되지 않는 값이 나와요. 그라운드 루프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뭐 했냐 그러면 이 신호하고 얘가 있잖아요. 왜곡하고 이게 40dB 이상은 40dB 가까이 차이 나죠. 1% 정도 40dB 차이 나죠. 항상 봐야 돼. 나중에 내가 마이크로폰으로 뭐를 잴 때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재고 있는 SPL이 맞는지는 적어도 뭐 한 40dB 정도 아니면 한 30dB 이상이라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걸 보여주는 장비가 있습니까? SNR 얼마인지? 아, 노이즈 플로우 먼저 보여주면서 신호 모니터를 다 예쁘게 띄워주고, 아, 여기는 네가 의미 없는 구간이네. 나는 마이크로폰이니까 무조건 압력은 재지 않습니까? 뭐 전기니까 뭐 전압은 되겠죠. 한데 이게 뭐 다른 데로 뭐 타고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걸 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전류 측정인데 막 왜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대 되면 안 됩니다. 이 왜곡이 뭐냐? 대부분 뭐냐? 이거는 레벨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전류에서 이 왜곡이 왜 생기냐? 아까 BL이 있잖아요. 값이 바뀌었죠.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이게 다 왜곡으로 나와요. 회색으로. 그리고 스티프니스가 이렇게 막 이게 비대칭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이쪽은 밑으로 들어가니까 세게 당기고 이쪽은 살랑 당기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가 뭐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다 이거로 나타나요. 이거로. 비선형일 때 나타나는 거거든. 그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1kg 넣어주면 2kg, 3kg가 나오는 거예요. 스피커가 그런 거예요. THD가 뭐예요? 하모닉 디소션이라는 말은 틀림없이 1kg 넣어줬는데 2kg, 3kg, 4kg, 5kg, 6kg, 7kg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이렇게 BL이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뭐 당기는 힘이 커졌다 작아졌다, 인덕턴스가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생기겠어요? 그러면 큰 변이가 되면 무조건 생기겠죠. 무빙 코일 방식처럼 많이 움직이면 생긴다. 그래서 무빙 코일 스피커는 크게 움직이는 거는 절대 안 좋아요. 예를 들면 우퍼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인치수 작으면서 많이 움직이는 거나 뭐 인치수 큰 거나 작게 움직이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 점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파이가 좀 크고 작게 움직이는 것이 낫다라는 거지. 변이가 작으면 왜곡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어떤 회사에서 뭐 내가 1인치 사이즈가 1인치인데 뭐 30Hz가 나오는 뭐 엄청난 우스피커를 만들었다 그러면 뭐 엄청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잘하고 왜곡이 없다고 문제는 잘 만든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그래서 항상 볼 때는 신호대 잡음하고 신호대 왜곡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어디까지 된다고? 40dB 정도, 30dB 이상. 근데 중요한 거는 공진점에서 있잖아요. 이게 쑥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공진점에서가 확보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리고 또 공진점에서도 또 왜곡이 제일 많이 올라오겠죠. 그렇죠?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이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이 부분. 여기서 이게 10, 20, 30 조금 32, 3전 되죠. 이 정도 되면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30dB 이상만 돼도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20dB 밑으로 온다, 뭐 10% 이상 낀다. 그러면 좀 이제 좀 곤란하지. 왜냐면 10개 중에서 1개는 다른 애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니까 왜곡이 지금 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측정하더라도 내가 지금 노이즈를 재고 있는 건지 신호를 재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뭘 재더라도 마이크로폰을 쟀든 전기를 쟀든 변이를 쟀든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과연 뭔가 맞는가 한 번씩 찾아보게 돼. 내가 예를 들면 스피커를 잰다. 그러면 스피커 내지 말고 있지만 내지 말고 한번 재보는 거야. 그러면 밑에 노이즈 플로우가 쭉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신호대를 내봐요. 그걸 두 개를 갖다 겹쳐봐요. 그러면 다 알 수 있겠지. 그래 보면 뭐 100Hz 밑으로는 내가 뭐 그래프가 나오겠지만 그거는 공조기 소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 환풍기 소음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로폰 한 번 재보거나 알 수가 없지. 그냥 얘는 그냥 음악 들어오는 거 다 재주는데 갑자기 뭐가 덜컹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게 그렇게 간다고. 이 전기를 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를 잴 때는 굉장히 마이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자만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혹시 그라운드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레벨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전류의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전압 왜곡이 앰프 때문에 전압 왜곡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꼭 측정이 아니더라도 뭐 무슨 공연을 할 때 내가 뭔가 장비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비를 샀어. 앰프를 샀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뭐 1kW까지 쓸 필요가 있어. 그럼 그까지 올려가면서 있잖아. 이거 어떻게 되는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스피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임피던스 측정하는 조금 더 이제 실질적인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가 어떤 목표라는 타겟에 있잖아요. 저항을 재고 싶어요. 제일 쉬운 방법. 5m 닮아야 되는 거죠. 저항에 따라서 재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고전적인 방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케이블을 다 저항이 타잖아요. 이거. 내가 이 스피커 4ohm짜리예요. 케이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요만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케이블 저항이 한 2ohm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재고 있는 게 과연 케이블 특성을 재는 건지 스피커 특성을 재는 건지 그건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도선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케이블선을. 진짜 굵고 있잖아요. 한번 재봐가지고 이 도선의 저항이 얼마인지. 굉장히 그 두꺼운 이렇게 걸로 써야 됩니다. 실제로 보면 뭐지? 이게 이런 두꺼운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써야 돼요. 이렇게. 카우디오 스피커 2ohm짜리도 있고 1ohm짜리도 있습니다. 서브프로 가보면. 그럼 전류 팍팍 흘러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고. 그러면 케이블 저항이 더 많아요. 그럼 내가 100W를 넣어주면 예를 들면 케이블 저항도 뭐 2ohm이고 스피커 저항도 2ohm이다. 그러면 항상 100W 그러지만 50W는 연로가 발생되겠죠. 그래서. 근데 전압으로 나눠 먹을 거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걸 재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로 됐냐고 하면 우리에게는 ohm의 법칙이 있었지. 이 저항을 재지 말고 전압하고 전류를 재면 이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재고 이건 어쨌든 직렬회로니까 어디에서든 한 군데만 전류를 재면 되겠죠. 그렇지? 여기 재든 여기든 똑같아요. 왜? 그냥 흐르는 경로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재는 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피던스 이렇게 된다고. 전압하고 전류를 가지고. 그래서 저항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압을 전류를 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는 바로 이 전류를 어떻게 재냐는 거예요. 전류를 어떻게 되냐. 전류계 달면 되지 않습니까? 네. 전류계가 오차율이 훨씬 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몇 때는 전류계는 거의 안 써요. 그럼 전류계도 어떻게 되면 됩니까? 그것도 ohm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압하고 저항을 알면 되겠죠. 그러면 전류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전압을 가지고 다 재는 거예요. 내가 여기 전류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어떤 기준 저항을 단 다음에 전압을 재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여기가 1ohm짜리인데 여기 1V가 걸리더라. 그러면 1A가 흐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재면 전압하고 전류를 재겠네. 전압을 전류를 나눠주면 되겠다. 그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류는 하나도 안 재고 다 전압을 재요. 그래서 기준 저항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고. 기준 저항을 알아야 거기서 우리는 전압 강하를 알면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저항이 있는 거고 그 기준 저항이 어디 들어있냐 바로 임피던스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 박스에 보면 1ohm짜리도 있고 0.1ohm짜리도 있고 0.2ohm짜리도 있고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전류 재려고. 그렇게 해서 재는 게 훨씬 더 왜곡이 적어요. 오차율이 적다고.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2차 세대 때는 이런 그 희귀품이 있는데 1ohm짜리 저항, 0.01mmohm짜리 저항 이런 것들은 이만한 데 있잖아요. 엄청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순수한 1ohm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미국에 있는 표준연구소에 가 있는 저항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물질이 어떻게 돼가지고 차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거는 어디서 이제 하냐고 하면 계측기 만드는 회사 있죠. 에질런트나 플루ke 있는 회사에서 진짜 1ohm이 맞는지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쓴다 그러더라고. 이땀시 합니다. 이땀시. 1ohm짜리 저항이 하나. 우리가 쓰는 그냥 탄탈 저항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해가지고 보면 그거 오차율이 굉장하죠. 항상 오차율을 표시해놨잖아요. 그걸 가지고 재면 대충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우리가 약간 교정기 해가지고 이거 이게 쓰지 않습니까? 이거 마이크로폰 94dB가 나온다고 그러죠. 이게 삑 하면 이렇게. 그렇죠? 이거는 114dB짜리인데 1kHz가. 이게 진짜 114dB가 나올까요? 이거는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2dB예요.
이거보다 더 정밀하게 나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dB 내에 들어오는 게 이제 바로 피스톤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정기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막 그렇다고 보고 들어가는 건 있지만 실제로는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다 이렇게 돼요. 그래, 임피던스 반스가 왜 있냐? 누가 물어보면, 아, 그거는 전류를 재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임피던스 측정을 합니다. 룰은 강조하게 앰프가 있죠? 이게 앰프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스피커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전류에 대해서 수식을 보면, 이게 R분의 V니까 G분의 VS에다가 VR을 빼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까지 걸리는 전압 강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준 거랑 똑같겠죠. 뭐 이렇게 하나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VS하고 VR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G를 풀어보면 VR분의 VS, VR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압 분배 공식이에요. VS는 뭐냐? 앰프의 그 출력 볼티지예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게 기준 저항에 걸리는 전압 강화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해가지고 우리 이 레퍼런스 값을 아니까, 0.15 이러면 잘 아니까, 알면 이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의 임피던스, 내가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그죠? 스피커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원채널법이고 투채널법에서 이걸 잘 아셔야 돼. 원채널법. 원채널법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냐고 하면 있잖아요. 대전제가 뭐냐고 하면, 앰프는 반드시 평탄한 주파수, 아까 플랫한 거 있죠? 해야 되고, 위상도 아무 특성을 가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앰프에다가 어떤 부하를 걸어주더라도, 이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는 항상 제로옴이 돼야 돼. 그리고 전선하고 커넥터가 아무 영향이 없어야 돼. 그렇게 되면 원채널로 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려면 뭐만 재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이걸 갖다가 완벽한 걸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얘다가 2.8 1W 여기도 2.8 걸어주잖아요. 그럼 이걸 이미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되냐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이것만 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재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재면 이건 아는 값이니까. 그래서 이것만 원채널 이것만 쓰는 거 이걸 재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아니까 2.4 걸어 2.8 걸어주고 2V 걸어주고 아니까. 근데 그 2V에서는 대전제가 뭐냐고 하면 이게 다 어떤 로드가 걸리든지 앰프 출력 임피던스 제로고 막 이런 것들 플랫하게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됩니까? 그리고 전선에서는 어떤 임피던스 있으면 안 돼. 네. 그래서 이거 달랑 하나만 잽니다. 이거 달랑 하나. 요게 그 저항 있죠? 임피던스 박스에서 나온 전압 강화 하나만 달랑 들어가는 거. 이게 원채널 방식이에요. 신호음 나가서 있잖아요. 앰프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스피커가 걸려 있는데 기준 저항에서 나오는 요 하나만 달랑 재는 거예요. 그러면 VS를 어떻게 합니까? VS는 2.8 걸어주면 2.8이야. 거기서는 요 케이블, 이 케이블 영향도 없어야 되고, 요 케이블 영향도 없어야 되고, 이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는 빵이 돼야 되고, 이게 여기 아무 영향을 미치면 안 되고, 이런 대전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 지금 다 이렇게 재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한 채널은 마이크로 쓰죠. 여기서 요 채널을 그러면 있는데 왜 안 써? 이거는 마이크로 써요, 마이크.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옆에 대가지고 마이크 특성 재는 걸로 써요, 이거는. 그래서 음향 측정 채널, 이거는 전기 측정 채널 이렇게 쓴다고. 그렇죠? 다 그렇게 쓰죠. 막 한 번에 두 개 될 수 있으니까. 주파수 특성 쫙 나오면서 임피던스 특성이 동시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게 맞냐라는 거예요, 그게. 비스무리하게 맞아는 가겠지. 비스무리한 건데 그거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언제 쓰냐라는 거지, 이거는 프로덕션 라인에 쓰는 거예요. 빨리 재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 재야 될지 못 쓰니까. 그러면 그냥 대충 경향 보면, 우리 대충 아니까. 그 조건이 이제 딱 알잖아요. 세팅이 돼 있다 보니까 편차만 주면 되는 거니까 상한치, 하한치. 그 절대적인 물리적인 의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경향이 편차가 없이 일률적이냐만 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지. 이건 라인에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거를 R&D에서 해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아니면 개발실에서 이걸 쓰고 있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고 하면 바로 투채널법을 써야 돼요. 보세요. 똑같은 되는데 이거는
VG를 재는 겁니다. G분의 VG는 이거분의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류 입장에서는. 그러면 G는 VR분의 VG죠. 근데 우리가 뭐랬냐? 아까는 VR 쟀지 않습니까? VG를 새로 재죠. 한 번 더 재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낸다는 거지. 아까는 VR만 재고 아까는 VS였죠. VS는 넣어주는 값, 땡. 이거는 VG도 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는 이거만 있었죠. 이게 재는 거겠죠. 한 채널 막. 여기서 하나 더 따줍니다. 하나 더. 이거는 스피커에서 따도 돼요. 이렇게 더 따준다고 이렇게. 그러면 두 채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VG 해주고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여기는 스피커에서 전압 강화를 해주고 여기서는 한 개 더 걸려 있는 게 아까 레퍼런스 저항이 있었죠. 레퍼런스 저항도 전압 강화 생길 거잖아요. 레퍼런스 전압의 그 저항의 전압 강화 되고 얘는 스피커의 전압 강화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주냐?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눠줘 버리죠. 이 나눠주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나눠줘 버리면 뭐가 없어지냐고 하면 요 앰프가 개쓰레기 같은 앰프라도 없어지는 거지. 주파속성이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같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에 케이블 특성 있잖아요. 같이 공유되는 케이블 특성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특성도 다 없어져. 아까 이게 대전제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요 전제가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 전선하고 커넥터는 일부만 없어지겠죠. 그렇죠? 모든 게 다 없지는 않지. 하지만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순수하게 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면. 그래서 이걸 써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R&D에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선생님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가서 물어보면 돼, 엔지니어한테. 너 잴 때 음압 특성하고 전기전 특성 같이 나오지? 그러면 걔는 아까 원채널법을 썼다라는 얘기예요. 아, 우리는 임피던스만 따로 보기 위해서 마이크로폰 특성을 안 봐. 그러면 걔는 좀 아는 애예요. 아는 애라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있잖아요. 실제로 재보면 있잖아요. 특성들이 다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겹쳐서 안 바뀌는데 이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다 틀려. 원 채널 잴 때, 투 채널 잴 때 따라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이거는 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영향을 없애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보세요. 내가 여기서 이걸 보기 위해서 뭐 전압계 전류기 달았잖아요. 그렇죠? 또 이걸 재기 위해서 또 전압계를 하나 더 달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이 저항을 재기 위해서 여기에 저항이 하나 더, 기준 저항이 하나 더 들려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앰프 전류 입장에서 보면 전류가 생각하면 어떤 레퍼런스 저항을 한번 거친 다음에 스피커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요 저항이 하나 더 달아버리면 요 스피커 있잖아요. 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겠죠. 나는 이 저항을 왜 달아줬어요? 전류를 재려고. 전류를 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스피커 있잖아요. 스피커에서 이런 임피던스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키하게 솟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댐핑이 잘 안 되잖아요. 저걸 갖다가 댐핑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 직렬 저항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어폰인데 그런 거 있어요. 이어폰인데 여기 Y잭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저항 박혀 있는 이어폰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16옴밖에 안 되는데 얘를 달아주니까 116옴이 갑자기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 동적인 특성이 싹 줄어들어 이렇게. 왜? Q 값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예. 기계적인 QM을 어쨌든 Q 값을 R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R 텀이 댐핑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로 가지고 요거 쑥 줄어들어 버려요. 이 저항을 담근 만큼 있잖아요. 줄어들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만큼 차이 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예를 들면 내가 1옴짜리 난다 그러면 1옴짜리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Q 값이 바뀌어요. 내가 원래 알고자 하는 게 볼 수가 없다고. 뭘 달더라도 달아버리면 얘를 볼 수가 없어요. 얘를.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전류돼야 되는데 나는 전류계를 써버려 다시. 그럼 에러가 더 커지니까. 이건 진짜 커다란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사운드 책이라고 저기 있거든요. 이제 사운드 책 자랑을 하면 저 양반이 앰프에다가 있잖아요. 피드백 루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앰프 내에 뭐가 있냐? 이게 레퍼런스 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피드백 루프를 걸었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입장에서, 스피커 입장에서 보면 제로옴이 나오는 거예요, 제로옴이. 그 앰프에서 피드백 루프 걸어서 제로옴, 제로 임피던스 테크놀로지라는 게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야마에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어쨌든. 그런 기법을 써서 만든 게 바로 이런 장비였어요. 이거는 재면 이게 여기 앰프 입장에 여기가 다 캔슬이 돼요. 여기 피드백 루프에 의해서. 이런 건 괜찮은 거죠. 그럼 이거는 원채널로 쳐도 돼. 그래서 만든 거 이거. 라인을 쓰라고. 대신 케이블 영양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어. 케이블 영양 들어가는 것들은. 하지만 적어도 여에서는 이제 없애는 거지. 요 케이블 영양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케이블 영양은. 이게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것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뭔가를 임피던스 회로를 임피던스 박스를 걸면 그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동적인 영향. 그래서 저걸 막 댐핑 팩터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 댐핑 팩터 이야기가 앰프 출력 임피던스 대비 케이블하고 스피커 임피던스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운동 특성이 그죠. 특히 공진 주파수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주파수 스피커 소리가 달라진다니까요. 이어폰에다가도 이렇게 저항 달아서 이렇게 하면 이게 저주파수 특성이 좀 바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튜닝을 한 거지. 그 헤드폰 회사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심심하면 한번 저항 한번 끌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소리가 저음 특성이 어떻게 바뀌나. 바뀝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켈빈 클립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한다고 하면 얘들은 뭘 하고 있냐고 하면 케이블 영향을 없애보고 싶은 거야. 케이블 영향을. 그래서 이게 스피커예요. 스피커를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 있잖아요. 바로 물리는 거. C는 커런트 물리는 라인이고요. 이거는 전압을 재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 물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도서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단지 여기는 이제 그게 있겠죠. 레퍼런스장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전류를 재는 거니까. 여기도 실제로는 커런트지만 실제로는 전압을 재겠죠. 이것도. 여기에 이제 기준 저항이 있고. 이렇게 해서 재는 게 이제 켈빈 클립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도선 영향이 또 길이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선의 길이가 똑같죠. 영향이 어쨌든 나눠주니까 완벽하게 제로로 가는 기술이에요. 이게 켈빈 클립이라는 거예요. 이게 켈빈 클립이에요. 이쪽은 전류를 재고 이쪽은 전압을 재요. 가운데 있으면 이게 또 안 만나요. 가운데 이렇게 힌지가 있을 거잖아요. 힌지가 있지만 안 만나고 이렇게 따로따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선의 영향을 제로에 하는 방식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 케이블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와이어가 4개가 나와요. 와이어 4개 나오죠. 전류 재는 센서, 전압 재는 센서가 이렇게 나와요. 총 4개가. 여기 꽂히죠. 여기 꽂히잖아요. 이건 전류 센서, 전압 센서, 전류 센서, 전압 센서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리면 이 케이블이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하나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기준장. 그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클리펠 아까 이제 사운드 책은 부견 회로를 해가지고 없애버렸잖아요. 사운드 책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 그걸 굉장히 작은 저항을 써요. 그러면 이게 작은 저항을 써버리면 전압 강화가 줄어들면 전류를 제대로 못 주잖아요. 그렇죠? 전압 강화가 뭐 0.001V밖에 없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노이즈에 비해서 전압 강화가 너무 작다 보면 SNR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노이즈인지 시간인지 알 수가 없는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여러 번 이제 반복 측정이 가능하게끔 하는 기법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뭐 100번, 200번까지. 한 번 위익 해가지고, 한 번 해가지고는 절대 SNR이 확보가 안 돼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 뭐, 실습을 나중에 보면서 왜 그렇게 하면 왜 좋아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좋은 깨끗한 전압, 깨끗한 전류를 측정하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캡을 굉장히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굉장히 짧고. 근데 그런 경우 있어요? 무양실을 막 지어가지고, 저 안에까지 스피커 케이블이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스피커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총 길이 재보니까 10m 나오는 거예요. 한번 재보십시오. 저항이 얼마 나오나. 스피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스피커를 재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좀 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약간의 스피커. 그리고 원 채널로 쓰고 있어요. 아주 우울한 경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이제 켈빈 클립인데 이 커런트로 오는 것들은 이게 기준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라. 그래서 이게 전압을 재는 거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전압계는요, 사실은 전압만 해야 되잖아요. 요 사이에 경로가 돼가지고 전류가 절대 흐르면 안 되죠. 그래 전압계는 그걸로 전류 흐르는 게 거의 뭐 0에 가깝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그렇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두꺼운 케이블, 이게 선이 두 개라는 거죠. 전압, 전류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하고,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서로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굉장히 굵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4개로 쓰기 때문에 이게 포핀짜리로 써요. 4개씩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스피콘 잭 보면 이렇게 4개로 갈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4개 터미널로 가는 이런 것들로 쓰면 이제 조금이라도 좀 더 정밀한 특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멀리서 모양실에서 멀리서밖에 잴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케이블을 병렬로 계속 연결하는 거예요. 8가닥, 10가닥 해가지고 다발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멀리 가려면. 그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 저항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임피던스를 재면 이런 임피던스 특성이 나옵니다. 좀 깨끗하게. 그러면 내가 이 정기적인 측정을 가지고도 기계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게 기계적인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원래는 만약에 에폭시를 부어가지고 못 움직이기를 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근데 그냥 에폭시 다 빼고 재면 막 움직이면서 역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많이 친다. 그럼 역류를 더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운동을 엄청 잘하는 거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게 운동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럼 댐핑이 커지는 거겠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댐핑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 폭을 보면 얘 갖고 있는 운동력이 딱 보이겠죠. 아, 저주파수를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가 있다고. 이것만 보더라도 저주파수 특성, 운동 특성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피크 값, 이 주파수가 어딘지, 요 피크가 얼마인지, 그리고 요 폭이 얼마인지. 그렇죠. 그게 결국은 얘 갖고 있는 소리의 성질이라고, 이 스피커에. 그게 바로 우리가 Q값이라고 그러죠. Q값. Q값 얼마냐? 다른 말로 하면 댐핑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수님 댐핑을 많이 쓰시죠? 댐핑 특성. 그게 저주파수 특성을 얼마만큼 제어를 잘해주냐라는 거거든요. 소리가 딱 가면 멈춰주면 소리도, 스피커도 딱 멈춰주면 댐핑이 잘 되는 거고, 신호를 이렇게 주는데 스피커가 똥 이렇게, 이거는 스피커가 아니고 악기가 돼버리는 거죠, 갑자기. 예, 공진을 해버리는 거니까. 예, 이걸 정확하게 측정해요. 그래서 내가 TS 파라미터를 뭐를 볼 때는 여기를 굉장히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특성. 스피커 재면 그냥 멀티미터가 재면 DCR 저항은 나오죠. 이거 멀티미터가 재는 게 최고 좋아요. 5.3옴. 아, 그러면 한 6옴 정도 되겠네. 이제 우리가 공칭은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걸로 재면 되는 거고, 인덕턴스는 있잖아요. 요 기울기가 될 거니까, 기울기가 높은 인덕턴스가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기울기가 왜 높는 것들은 턴수가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정기적으로는 사실 2개밖에 없어. 이게 얼마냐? 이 기울기가 얼마냐밖에 없다고, 정기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얘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움직이는 거. 그럼 이 움직이는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바로 기계계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기계계를. 기계는 움직여가지고 힘하고 속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기계가 있잖아요. 얘를 보면 나는 안 봐도 너 기계적으로 어떻게든 다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를 가지고 기계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얘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아까 봤지만 이 피크점이 어떻게 바뀐다고? 기준상에 따라서 피크점이 바뀌어버리죠. 내가 1옴짜리 그러자면 1옴이 더 더하게, 당연히 더하게 나오겠죠. 그런 일들이 생긴다. 사실은 그 빼줘야 맞는 거야. 정확하게 본다. 어쨌든 그런 거 아셔야 된다라는 거 알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코스,
TS 파라미터를 제일 이런 게 또 이런 거.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응? 있어, 없어? TV 스피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일반 스피커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이게 왜 생길 거냐, 이게. 저거는 바로 아까 질량, 그 다음에 복원력, 그냥 관성력, 복원력, 마찰력이 하나의 덩어리로 작용하면 당연히 이거 하나만 뜨겠죠, 그렇죠? 그런데 2kg에서 하나 더 떴잖아요. 이거는 뭔가가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서 운동을 안 하고 뭔가가 쪼개져서 움직이는 거예요. 분할 진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스티브니스가 분할이 됐든 질량이 분할이 됐든 당연히 이제 질량이 분할이 되는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파수에 이렇게 일률적으로 같이 움직이다가 어느 데서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움직이는 부분이 작다는 말은 진동하는 질량이 줄어들었겠죠. 진동이 줄어들면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들지 않습니까? 이거는 반드시 분할 진동이 있는 거고 이 주파수 부근에 가보면 진동판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없을수록 좋아요. 근데 평판 스피커 얇은 거 있잖아요. 저거는 분할 진동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있는 스피커들은 웬만해서 하면 안 돼. 그러면 얼마나 더 스피커 위익해가지고 이런 거 있는지 보면 아 이거는 야 이거 안 살래. 안 사면 됩니다. 뭐가 피크가 있다는 말 여기서 뭐 또 운동이 또 있다라는 거잖아요. 무슨 또 공진이 기생 공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메인 공진이 이거만 있어야 되는데 기생 공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 2kg 같으면 아까 알겠지만 분할 진동 때문에 생기는 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런 것들이 있다고. 이게 정기적인 측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게 측정을 해봤는데 막 찌글찌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찌글찌글 나왔어. 뭐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적인 개입니다. 질량이 있고, 관성이 있고, 복원력, 관성력, 그 다음에 탄성력, 어쨌든 저항력이 있어요. 그 세 개가 있으면 당연히 공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겠죠. 근데 피크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찌글찌글도 있고. 이런 것들은 아까 전압하고 전류상에서 왜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이게 여러 번 잴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모양이 똑같이 나오죠. 파란 거랑 얘랑 같이 나오잖아요. 항상 잴 때 이런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형 왜곡이라고 그래요. 레귤라 디스토션이라고 그런다고. 이게 뭐냐? 레벨이 크게 돼서 그런 거예요. 크게 되면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거는 줄여야 돼. 아까 회색으로 디스토션 막 전류에 막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왜곡을 가지고 아까 보이스 코일이 한쪽으로 치우쳤네, 인덕턴스 하면 그 그래프가 다 나오는 게 바로 이 왜곡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왜곡이 있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궁금한 거는 어쨌든 이게 하나로 나오는 이걸 찾는 거잖아요. 이때는 레벨을 계속 낮죠.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1와트에 재버리잖아요. 그쵸? 그 4분짜리도 그러면 2볼트 걸어버리잖아요. 그거 재버리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선형 영역 해가지고 왜곡이 없으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고 하면 0.1V, 2V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마이너스 20dB, 마이너스 3dB 더 줄여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뭐 0.2V다. 4원분의 0.2의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뭐 미리와트밖에 안 돼요. 그 정도에서 돼야 이 특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고 하면 나는 전기를 재가지고 기계적인 여기 운동하는 거니까 이제 모셔널 임턴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려면 굉장히 그 전기로 가지고 기계적인 뭔가를 갖다 훔쳐 보려고 하면 굉장히 낮게 재야 되는 거예요. 작은 레벨로. 전압하고 전류에 어떤 왜곡도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S 파라미터는 제일 맹점이 그거예요. 내가 전기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맹점이 뭐냐? 레벨이 굉장히 작을 때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이걸 찾았어요. 뭐 됐네. 어쩌다 찾았으니까. 예? 레이저 변이기가 없더라도 이걸 다 찾아낸 거예요. 운동 특성을. 근데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설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크게 들으니까 나중에는. 우리가 그렇게 0.2V 가지고 음악을 듣습니까? 그걸 가지고 설계 지점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다 설계를 해봤어요. 유닛 사면 유닛에서 주는 TS 파라미터 탭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설계하면
왜 안 맞지? 당연히 안 맞죠. 다음은 파란 거하고 이거 있잖아요. 잴 때마다 다 틀리죠. 그렇죠. 하나는 이렇게 나왔다, 하나는 쭈삣하게 나왔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거는 그 그래프가 정형화된 거 아닙니까? 뭐 지맛대로 나오는 거죠. 저거는 이제 비정형 왜곡이라 그래가지고 저거는 잡음이에요, 잡음. 잡음. 이거는 레벨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오히려. 너무 작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기적인, 외적인 그런 것들이. 이거는 노이즈 측정 그래프라는 거예요, 노이즈. 이거는 아까 이거는 비선형 왜곡인 거고. 레벨이 컸을 때. 그러니까 뭐 BL 값이 이렇게 막 크게 바뀌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커졌다 작았다는 그 구간. 그래서 임피던스를 갖다가 제대로 측정을 하면 BL도 제대로 알고, 뭐 지금 얘는 아직 안 했어요. 얘를 어떻게 측정할 건지 알면 내가 정기적으로 요것만 전압 전류만 딱 이거하고 이것만 딱 쟀는데도 요거 여기까지 좀 달한 거예요. 여기까지 달았어요. 여기까지. 이 값을. 놀랍지 않아요? 딱 쟀는데 갑자기 저게 진동체 질량이 얼마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뭐 그 스티프니스 값이 얼마인지, 이 값이 얼마,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운동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소위 말해서 나는 정기적인 걸 가지고 기계적인 뭐 RLC 값을 이미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알면 이제 이쪽도 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요거. 이거는 진동판의 면적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진동판의 면적만 알면, 예? 알면 되는데, 크게 대해서 볼게요. 예, 전체 TS 변수예요. 전체 TS 변수인데 보세요. 정기적인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다음에 기계적인 파라미터가 있죠. 이건 또 로스 팩터인데 이건 다시 정기적인 파라미터예요. 그 다음에 음향적인 파라미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이거 볼게요. 정기적인 파라미터예요. RE, LE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게 그냥 DCR 값, 예? 3.65 이렇게 그냥 멀티미터로 찍으면 나오는 값이에요. 그 값이 있고, 인덕턴스 값 0.238 mH, 아까 기울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L2R 또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했고, 이거는 이제 에디 커런트라고. 그 다음에 공진점 110 헤르츠.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기계적인 변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레이저로 재는 거예요. 그러면 진동 질량 9.5g. 그냥 후릉 재본도 9.5g 나온 거예요. 나중에 전자접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스 전자접을 가지고 있도록 해가지고 칼로 째가지고 딱 올리면 9.5g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정기적인 R 값. 그렇죠? 그 다음에 K 값. 스티픈 얼마나 복원력이 어떻게 되는데 4.59. 그 다음에 BL 4.9 뉴턴 퍼 암페어죠. BL이니까 뉴턴 퍼 암페어라 그랬잖아요. 남자는 나중에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Q 값이 나와요. 미케니컬 Q, 정기적인 Q, 전체 Q 해가지고 0.7. 0.7 같으면 뭐 저음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대충 알 수 있죠. 음향적인 변수예요. 서스펜션의 등가 최적, 이 박스를 나중에 얼마 정도 만들어야 될 건지 그에 대한 값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효율 0.2%. 야, 100W, 1W 넣어주면 0.2W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음향적으로. 나머지 뭐 그러면 다 어디 가냐? 다 열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1m 1W 넣어주니까 86dB 음압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주파 특성까지도 다 나와요, 나중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뭐 여기 보니까 SD 있죠. 이게 이제 이 음향 변수가 나왔다는 것들은 다이아프램 유효 방사 면적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이거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게 나중에 임피던스 커브 가지고 이제 피팅을 해가지고 이 값을 찾아내는데, 그게 에러가 얼마나 생기냐는 거예요. 얼마나 잘 따라갔냐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선, 까만 게 측정된 거가 빨간 선이 따라간 거거든요. 이 수학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이 까만 선만 가지고는 저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려면 얘를 갖다가 빨간 선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줄 때는 최대한으로 에러가 적게끔 만들어줄 거잖아요. 까만 선 잘 따라가니까. 이 빨간 선이 나와줘야 수학적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저 말고 요거 하나 구해주면 이 결과 가지고 아까 인덕턴스가 찾았잖아요. 그렇죠? 요거까지 찾았듯이 요거 있잖아요. 이걸 잘 따라가주면 저기서부터 이제 Q 값도 나오고 F자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비는 내가 뭐 1W, 뭐 10W 측정했는데도 깨끗하게 나오는 장비가 있어. 이렇게 깨끗하게. 그거는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빨간 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피티드 데이터. 실제로 보면 개떡같이 나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주인이 실망 안 할 것 같으니까 내 민낯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화장해가지고 빨리 화장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장면 절대 쓰면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빨간 걸, 그래서 그 빨간 게 하면 이제 어쨌든 그걸 얼마만큼 잘 따라갔냐라는 건데 2%밖에 차이 안 난다면 굉장히 잘 따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변이 커브인데 이건 좀 이따 기계적인 면에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셋이 다 나오는데 내가 정기적인 것만 알고 뭐 예를 들면 내가 BL을 모른다. 기계적인 거 알고 뭐 레이저가 없다. 그러면 요거하고 이 셋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셋. 이 셋은 뭐냐? 아까 피크 있죠. 피크.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폭이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가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까 뭐 요거 가지고 다 나오는 거고. 레이저가 있으면 이게 나오고요. 또 그 진동판 면적을 알면 이 셋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L 셋, 그 유효 방사 면적 셋 하면 쪼르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스피커의 스펙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스피커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도 나중에 람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거 빼고는 그냥 스펙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십시오. 이게 다 고정값이죠. K 4.59, BL 4.9 이렇게 나오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절대 고정값이 아니라 그랬지. 맥시멈치 있잖아요. 그 값만 나타내는 거예요. 맥시멈치. 실제로 줄어드는 건데 이렇게 작아지고 커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계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진짜 이게 이만큼만 움직이고 내가 100W짜리 스피커를 사가지고 0.1W만 듣고 있으면 이게 맞겠죠. 이게. 이걸 가지고 설계하면 안 돼요. 절대. 근데 다 이걸 가지고 설계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은 이걸 참고만 해가지고 또 바꾸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경험 테이블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 임피던스를 재는데요. 어쨌든 이게 보면 요 전압하고 전류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이 그래프를 찾아내는 거예요. 쭉 이렇게 가면 이 정기적인 도면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Q 값도 나오죠. 이 Q 값은 뭐냐? 결국 요 폭하고 요거예요. 좁히던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 Q 값이 작다. 좁히면 좁힐수록 Q 값이 크다 그러거든. 그러면 점이 있잖아요. 풍 튀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풍 튀어서. F0 부분이 슉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요렇게 떨어지냐? 요렇게 되어 있는데 저주파수에서 떨어지는 패턴이 세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예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한번 솟았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스피커들도 있고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스피커들도 있어요. 이게 Q가 1보다 크면 위로 튀긴 거고 Q가 0.7 정도 가면 이렇게 가는 거고 그보다 더 0.5 이렇게 가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제일 좋냐라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 스피커들은 조금이라도 점 다니려고 이렇게 하겠죠. 마이크로 스피커, TV 스피커 다 이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실제는 제일 좋겠죠. 근데 뭐 사전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들은 좀 너무 오버한 경우도 있고. 자기가 오버인지 안 하는지 몰라. 근데 이 Q 값이 바로 여기서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정기적으로만 재도 산봉우리 모양만 봤어도 이게 다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측정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뭐 기계 음향 다 붙어 있잖아요. 이 LCR 때문에 이거 떴을 거잖아요.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지금 다른 기계적인 다 붙어 있는 거예요. BL하고도 뭐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데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요 세 개 때문에 요거 생긴다라는 거지. 요게 봉이 공진이. 그래서 요 세 개 회로를 가지고 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고 하면 아까 BL이 다 들어가 있죠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인 부분을 찾았고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기계적인 건데 옛날에 레이저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더 달아줬어요. 여기다가 얼마였냐 그러면 얘 무게 있죠. 얘가 10g짜리다. 예를 들면 우프 같은 것도 10g 정도 되거든요. 10g짜리면 그 정도 되는 10g짜리 동전 있잖아요. 그걸 하나 더 달아가지고 하면 무거우니까 떨어지겠죠. F제로가.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뭘 찾았냐고 하면 이 질량 가지고 얘도 찾고 컴플라이언스 찾고 이거 역순이니까 스티프니스 찾고 BL도 찾고 해가지고 마스장을 다 찾는 식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아마 다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테스트 파라미터 될 때. 질량 주가법을 해가지고 에디드 매스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레이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이런 스피커들 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맞는데 이걸 내가 못 붙일 수 있는 경우. 이어폰 헤드폰에다가 비닐을 위에다가 어떻게 붙입니까 이거? 이게 대전제가 얘하고 일치돼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로 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리고 얘가 좀 이게 뒤틀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얘 운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요 진동 질량만 증가시키는 방향. 그의 어떤 다른 어떤 뭐 힘이라든지 아니면 운동 패턴을 갖다가 얘가 방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어폰에다가 어떻게 붙일 겁니까? 마이크로 스피커에다가 어떻게 붙일 겁니까? 헤드폰에다가 어떻게 붙일 거예요? 그런 것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정확하게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재는 것들은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론적인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기계적인 임피던스를 측정을 하는데 레이저가 있으면 간편하긴 하지만 기존에는 레이저 장비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던 것들은 이게 질량을 여기 아까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예? 이제 질량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하면 웬만한 좀 큰 사이즈의 스피커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정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진동판 자체가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런 재질에서는 또 이게 붙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이거 자체 가정 자체가 틀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연하게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다. 여기서 이제는 그 질량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구하는 걸로 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계적인 변수들 결국은 여기서 알고 싶다는 것들은 진동 질량, 그 다음에 그 기계적인 저항, 그 다음에 복원력, 그 다음에 BL 값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람다는 약간 좀 다른 건데요.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변수를 이렇게 측정을 해요. 근데 한 가지 가정이 뭐냐고 하면 기계적인 변수를 측정을 할 때 뒤에도 더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레이저로 측정을 한다고 하면요, 그건 그 질량 추가법을 사용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 레이저로 측정을 만약에 한다면 레이저는 한 점을 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음압을 측정을 할 때는 어쨌든 그 진동판에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 음압이 발생된 걸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는 거에 반해서 레이저로 측정할 때는 점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명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에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레이저로 가지고 이런 걸 측정해도 됩니까? 그래서 레이저로 잴 때는 항상 저주파수 모델링이라는 게 들어가요. 저주파수에서는 분할 진동이 안 생기는 거죠. 분할 진동이 생기지 않는 그 낮은 저주파수에서 그 보면 그걸 전체가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럼프드 모델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저로 가지고도 뭐 주파수 특성, 뭐 그다음에 뭐 왜곡 특성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레이저로 보는 것들은 바로 그 점에서 보는 거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명심해야 돼요. 근데 그 점이 전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운동성을 갖고 있는지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레이저로 보는 것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저주파수에서는 이게 그 예를 들면 분할 진동 없이 피스톤처럼 이렇게 피스토닉한 운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걸 항상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모델링 기반 측정이에요. 이건 아마 좀 생소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냥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델링 기반을 갖다가 전기 파트에 넣어놨냐고 그러면 그냥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특히 전류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 시그널 자체가 뭘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아까 왜곡 중에서도 정형 왜곡이 있고 비정형 왜곡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레벨로 들어갔다 그러면 아까 전류에서 보면 이렇게 회색인 왜곡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가 그 한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항상 그 패턴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 왜곡이 그대로. 그러면 그 왜곡은 뭘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현재 여기 스피커 시스템의 어떤 그 왜곡 특성을 갖다가 정보를 다 포함할 수가 있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본다고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왜곡 정보가 어떤 레벨 어떤 조건이 되면 항상 그 왜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레귤러하게. 그러면 그 왜곡 성분 속에서 얘가 구동부 왜곡이 어떻게 돼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서스펜션 왜곡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든지, 인덕턴스 왜곡이 어떻게 되고, 기계적인 저항 왜곡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델링을 통해서. 그게 이제 모델링 테크놀로지.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조금 여기 왜곡 있죠? 회색 있죠? 이 정보는 내가 레벨을 더 크게 하면 더 많이 뜨겠죠, 그렇죠? 이 회색 안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갖고 있는 정보. 이걸 가지고 현재 이거는 BL에 관련된 보이스코일에 관련된 왜곡이고요. 이거는 컴플라이언스니까 서스펜션에 관련된 왜곡이고, 이거는 인덕턴스에 관련된 왜곡인 이 두 종류거든. 인덕턴스도 위치에 대한 인덕턴스, 전력 인덕턴스가 있는데 어쨌든 특히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패턴인데요. 이게 이제 현재 여기서는 보니까 얘 성분이 가장 크죠. 이 서스펜션에 대한 왜곡이 굉장히 크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왜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서스펜션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정보에서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 그걸 갖다가 이제 아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 그래프가 다 나와요. BL도 그래프가 나오고, 보이스코일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이거 쇼트닝이 있네, 안 있네, 인덕턴스가 철심, 공심으로 이렇게 가는 패턴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바로 넌리니어 모델을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초만 해도 다 나와요. 그래서 1초 슉 하면 아까 그 그래프가 탁 그려지면서 이게 지금 보이스코일의 센터에서 있지 않다. 보이스코일 아래로 좀 1mm 쳐졌는데요. 위로 1mm 쳐졌는데요. 그 미리 개념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메타까지도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6승 메타까지도 나와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모델링 테크놀로지.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장비가 있고 여기 있는 장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R&D 버전이고 이거는 좀 빨리 볼 수 있는 버전이에요. 이게 모델링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건데, 그러니까 클리펠 장비라는 게 뭐 마이크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고 레이저 하나 달았다는 거 겉으로 보면 뭐 이것밖에 없네 생각할 수 있지만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모델링 테크놀로지. 이 시그널을 넣어서 이게 아까 그 그래프 있잖아, 그게 쫙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그게 0.5초 정도만 다 나와버리는 거. 그래서 이건 라인까지 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떻게 그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그래프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코일 아까 이 그래프 있죠? 이게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고 하면 바로 여기서 이 그래프가 나온다. 이거 한쪽으로 약간 치우쳤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보면 이게 코롱이고랑 알 수 있고, 이거는 대칭은 좀 맞았네. 이게 스티프니스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인덕턴스, 이거는 공신 코일, 철심 코일, 이거는 어떤 쇼팅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몇 미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좀 위로 형성돼 있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고 하면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공진점이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레벨이 점점 이렇게 점점 커지게 바뀌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이거는 공진 주파수가 계속 레벨이 커짐에 따라서 있잖아요. 공진 주파수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진 주파수가 뭐 41Hz, 42Hz인데 나중에는 보니까 38Hz로 떨어져 버렸죠. FZ가 계속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걸 다 보여줘요. 이게 왜 줄어졌냐? 스티프니스가 여기서 이만큼 바뀌었거든요. 뭐 1.3에서 1.09로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그냥 스피커 단자이고 터미널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터미널 연결만 하면.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하냐고 하면 그냥 온도 챔버 있잖아요. 습도 챔버 있는데 스피커 넣어놓고 있잖아요. 케이블만 연결시켜 놓고 하면 온도가 확 바뀔 때 따라서 얘가 어떻게 바뀌고, 이게 서스펜션이 지금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고, 보이스코일 위치가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F0가 어떻게 바뀌는지 온도 챔버 넣어놓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충격기 넣어보면 열을 갖다가 막 80도, 90도가 올렸다가 막 영하 20도, 30도가 내렸다가 하면서도 어떻게 바뀌는지를 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알기 어려웠어요. 일단 꺼내야 돼요.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마이크 대고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전압하고 전류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QC 버전인데 지금 이 버전이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휙 재면이 있잖아요. 뭐 임피던스 커브도 나오지만 이거 보세요. 보이스코일 오프셋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0.2mm를 아래로 쳐져 있다는 게 바로 나와버리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F0 바뀌는 것도 나오지만 또 시프니스 어스미트도 나와요. 아까 복원력이 있죠. 복원력이 약 25% 차이 난다는 거죠. 들어갈 때 나갈 때가. 이게 이렇게 똑같았다고 하면 이렇게 똑같았다고 하면 0%겠죠. 만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차이가 생기겠죠. 그게 한 25%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Q값 이런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요. 그리고 최대 변이값도 나옵니다. 최대 변이는 1.8mm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이렇게 윅하면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 의외로 이제 그 마이크로폰으로 뭐를 측정하기 하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까? 왜냐 그러면 노이즈 같은 것도 많고 라인에서. 그래서 그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마이크로폰을 측정하면 뭐 의미 있는 데이터는 얻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산 라인에서 그다 무향실화 측정할 수 없는 조건인데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들은 내가 화장실에 측정하든 뭐 길바닥 측정을 하든 똑같죠. 정기적으로만 뿜어내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